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랍니다.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의 시정이 오늘까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관련 종목군들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잘 적용을 해야 될지, 실체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 팩트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긴급진단 코너에서 짚어드리려고 해요. 마켓나우 2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어제 이제 시총 상위 대형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었는데 힘이 오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틀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 2,670선으로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조금 상승폭을 그나마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850선 확 가까이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계업종이라든지 의약품, 운수창고 제외하고는 순매도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1,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코스닥 쪽 수급을 보시면 조금 모양은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큰 물량은 아닌데 일단은 들어와 주고는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5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40억 원대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자세한 섹터,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윤정식 바로자산 운용 상무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제 발표 이후로 큰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 제외하고는 크게 재밌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오늘 말씀 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오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다시 좀 매도로 바뀌면서 어제 매수는 상당히 좀 반가웠는데 매도로 바뀌면서 시장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발견이 됐죠.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습니다.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의 경제 지표가 근데 먼저 안 좋았죠. 그래서 시장 좀 우려감이 있었다가 엔비디아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만회하는, 근데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좀 상승하는 시장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고, 근데 상승도 하락도 큰 편은 아니었죠. 둘 다 작았었죠.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당분간은 좀 상당히 좀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럴 때는 좀 전에도 이런 테마들이 좀 더 나오는 상황이었고,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테마에서도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뉴스와 이슈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언급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사실 좀 전에 제가 미국에서 반도체 얘기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3% 올라가고 AMD는 3% 하락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었죠. 새 AI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영향력이 더 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그래서 사실 HBM으로 아니면 AI로 너무 이렇게 좀 줄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넓게 해서 반도체로 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이 아키텍처를 도입해 오면서 새로운 칩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 HBM 우려감에 엔비디아 납품 지연된다, 발열이 나온다, 그래서 지연이 된다, 그런 우려감에 주가가 한번 하락을 했었는데 HBM도 봐야 되는데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 D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램 4분기는 D램의 이익률이 HBM 이익률을 앞설 정도로 D램이 그만큼 사실 상당히 좀 좋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은 반도체 범주 안에서 보면 D램의 부분 집합이 HBM인데 HBM하고 D램 좀 구분해서 본다라면 D램이 그만큼 D램도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급을 훨씬 초과하거든요, 수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 또 늘리고 싶었는데, 공급해주는 쪽 늘리고 싶은데 수요도 훨씬 많다. 삼성전자 확실히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3분기 정도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삼성전자 그리고 무기가 또 있죠. 반도체 말고도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들도 비교적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 첫 번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반도체 2위지만 이 HBM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원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점유율이 52%가 SK 하이닉스고요. 38%가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가 제일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미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HBM3E가 이제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D램, 좀 전에 제가 D램의 부분 집합의 HBM이라고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D램 쪽에 있어서의 좋은 쪽으로의 이런 믹스 개선이 발생이 되고 HBM 계속적으로 좋고 AI 서버형 수요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뭐 무슨 우려감이 나올 수 있고 조금 조정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겠지만 24년 길게 봤을 때는 HBM 그리고 D램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반도체에 대한 가장 큰 두 종목 시가총액만 단순히 제일 높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좀 길게 보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곳 함께 살펴주셨네요.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오만한 인터뷰 이분과 함께해서 참 든든하고 좋네요. 유한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뵙고 나서 4월 말쯤에 인사드렸었거든요. 네. 그간 시장을 좀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사실 뭐 4월 달에 조정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세릴 메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5월 15일 날 4월 인플레이션 숫자, 물가지수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사실 5월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네. 거의 4%에서 5%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물론 마지막 주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좀 테이블로 좀 올려주시면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예. 그렇지만 저기 보시면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S&P 500이 4%, 나스닥이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칸이네요. 두 번째 그렇죠? 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좀 있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주가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시원스럽게 좀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달 기준으로는 올랐는데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조정하는 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네. 조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언제든 갖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기조가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이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선은 그럼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시카고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굉장히 낮은 숫자 35 수준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안 좋다라는 모습. 그리고 또 뭐 은행권의 예금이라든지 대출의 추이 자체도 약간 정체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도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아틀란타 페드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있어요. 그 경제 지표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7%인데 어저께 또 추가 발표가 됐어요. 네. 저기 1.7%로 급락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 연은의 숫자라든지 또 그 뉴욕 페드에서 또 발표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도 2.7, 2.8 정도, 죄송합니다. 1.7, 1.8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숫자 자체가 1%대 중반 정도, 후반 정도 되니까 숫자가 여전히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한번 보면은 만약에 1.7% 정도를 집어넣으면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2.8% 상승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미국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서 계산했었을 때 지금 4분기 연속 2.8%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2023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다 기본적으로는 2.8% 성장률. 지난 그게- 하반기부터는 쭉. 예, 네. 그게 뭐 낮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뭐 이런 지표가 있는데 S&P 500을 보시면은 예.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이끄는 종목의 수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 동그라미 쭉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지가 않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 보통 시장이 꼭지를 찍냐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를 때. 예. 일부 종목만 오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100m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 30m 온 정도,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1월부터 5월까지. 네. 그래서 10%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지 또 오르는데 그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려주겠죠. 타이밍이 문제지 7월이든 9월이든 11월이든 내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는 시장이 어떻게 되냐? 보통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 1년 동안에 20%, 2년 동안에 50%총 오르는 그런 구간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 경기 침체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어오지만 않으면 크게 걱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대선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대선을 보시면은 대선의 4년차의 흐름을 보시면은 월간 주기로 보시면은 보통 6, 7, 8월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11월, 12월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환경이라면 뭐 금리 올릴 때까지 좀 쉴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금리를 내릴 때까지 좀 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3개월이 될지 1개월이 될지 뭐 더 모르는데, 요 구간에 과거의 평균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딱 6, 7, 8월 과거의 그러한 기록들로 봤을 때 네, 평균치가. 네, 평균치로 봤을 때는 그렇죠. 조금 더 이게 S&P 500이고 예, 예.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다우존스도 보통 이제 그 선거가 있는 해에 하반기가 강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1, 2, 3분기가 강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4분기 연속 내지 5분기까지도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고 나면서의 시장 차트 흐름을 한번 또 띄워주시면은 보통 경기 침체만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녹색 선과 파란색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20%, 50%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3개월 동안도 오를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이후에 2년도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장이 빠질 걸 걱정하면서 뭐 도망가자 이런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플러스 될 요인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증시를 다 보시니까 네. 그 최근에 한 지난주 정도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네. 그 이더리움 현물 ETF 결국 승인되냐 마냐 했는데 승인됐단 말이죠. 그렇죠. 자본시장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비트 때랑 비트 현물 ETF 승인될 때랑 뭐 이런 비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필요하다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게 현물 ETF들이 상장이 되면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이나 은 뭐 이런 등등의 예. 그런 유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자금 유입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뭐 코인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 두 개만큼은 승인이 날 거고, 그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금, 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뭐 거의 100년 역사상 뭐 인류는 항상 금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 대신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일정 부분 이제는 계산해 보시면 가상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뚫었어요. 그러면 7% 이상 올라갈 때는 보통 약간 고점 시그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나스닥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나스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나스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둘 다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중이 7%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편하느냐. 좀 어르신들은 금이 편하실 테고 젊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가상화폐가 편하실 테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말 기준에는 그 앞서 이제 대체 자산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식, 채권, 대체 자산 이런 비중을 얘기해 주실 때 주식을 한 75% 정도 보셨었어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앞으로 앞에 말씀 쭉 해주신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주식 비중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식 비중을 거의 연초에 80%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정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4월 달 그리고 5월 정도까지는 5% 정도 떨어뜨렸다가 좀 또다시 지금은 80%.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6대4 전략이라는 걸 펴거든요. 60%의 주식과 40%의 채권 전략을 보통 펴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8대2 전략이 적절하다. 그래서 80%의 주식, 20%의 채권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채권만 투자하시기 좀 힘드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 한 5% 정도, 그래서 15%를 채권, 그리고 5% 정도를 대체 자산.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 또 10% 넘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채권보다 주식이 낫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채권 투자의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별 뭐 포트폴리오 얘기도 해야 되나요? 네. 네.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상당히 헷갈리는 게 대만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도 반도체인데. 그러니까요. 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각은 반도체 관련된 비중이 높은 국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야 된다. 다만 어떤 종목을 선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중을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진국을 75% 가져간다면 신흥국을 25%를 가져갑니다. 예. 근데 사실 한국을 12% 가져갔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은 2%가 안 됩니다. 근데 12%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뭐 5배, 6배를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엔 어느 정도 보셨었어요? 지난해 한국을. 저희가 작년에도 제법 높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비슷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거보다 조금 낮았었어요. 네네. 예, 뭐 제 기억으로는 5%에서 8% 사이, 예. 요 정도. 예, 근데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 정도 들고 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 개의 국가를 다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근데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 다 IT 업종. 뭐 베트남도 아닐 것 같지만 사실 한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소부장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국가, 한국과 대만, 베트남에 대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적정 가치 모델을 돌려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면 대만이 가장 매력도가 높고요. 중간에 좀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매력도라는 숫자인데요. 네. 지금 가장 높은 국가가 대만이고 그 다음이 한국의 코스피, 3등이 한국의 코스닥, 그 다음이 베트남 비엔 지수, 그리고 인도 센섹스 지수, 그리고 중국의 심천 지수 요 예. 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계속해서 한국과 대만이 가장 중요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차트 마지막 하나 좀 올려주시면은 이게 파운드리 쪽이에요. 아, 예, 파운드리 마켓 쉐어 네. 요거죠? 네. 네. 근데 삼성전자의 마켓시어가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진한 파란색. 예, 반면에 빨간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아. 이게 TSMC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둘 다 좋죠. 두 개 더하면은 뭐 거의 80%인데요. 7, 80%가 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를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TSMC의 정말 경쟁력이 너무 높지 않나 뭐 이런 아쉬움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 업종별 구성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우리 들어가 볼까요, 본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왜 금요일 날 많이들 걱정을 하셨냐면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주들,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지금 사이클이 좀 끝난 게 아닌가 막 걱정까지도 하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 대형 기술주나 IT, 특히 AI와 연결되어 있고 AI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기 타이포가 있는데요. 전기차가 1%가 아니라 8%입니다. 8%. 네, 그래서 예. 저거를 다 더하면 이 성장주 비중이 85%입니다. 85%.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대형 기술주 IT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이외에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이 다 성장주 네. 이쪽을 전체 포트폴리오 85%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가치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나마 가치주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디죠? 지금 건설 주택 소비 쪽으로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그래서 주택 건설 쪽이 미국이 좋아요. 그래서 이쪽 비중은 좀 가져가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중심의 투자 유효하다. 그리고 AI, 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부품, 바이오 이런 순으로 구성 전략 짜주신 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했고요. 네. 그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네.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보관금액 1위 기록했다고 해요. 테슬라 제친 거죠. 네. 현 시점에 이거 정말 못 사서 너무 아쉬워. 이런 얘기 2,000달러까지 막 얘기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본부장님. 네, 물론 제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물론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라서 네. 뭐 그렇게 어떤 뭐 리스크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제 차트를 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을 끊어요. 그리고 많이들 비교하는 게 엔비디아와 시스코 시스템즈예요. 그래서 한번 차트 올려주시면 예. 98년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와 시스코 시스템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와 예.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제 98년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그때 네. 주가를 쭉 그려놓으면 지금 고점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끊느냐에서 또 다 틀리거든요. 또 다른 차트도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는 96년부터 끊어서 보자. 96년도로 끊어보면 또 2000년 닷컴 버블 꼭지다. 네, 근데 제가 차트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이걸 저희가 볼게요. 네.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시기가 있죠. 그게 95년 2월 달에 예. 마지막으로 올렸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나요? 작년 7월입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사실 끌어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40배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우 뭐 10배 올랐다고 해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뭐 10배가 아니라 뭐 겨우 뭐 지금 한 50% 올랐다, 100% 올랐다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끊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젠슨 황이 지난 주 후반이었나요? 주말이었나요? 어쨌든 대만에서 하는 그 예. 발표가 있었는데 2시간을 PT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언제 실적이 꺾이느냐 보고 던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근데 이제 종목 고르기 좀 힘들어서 네. ETF 이런 거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면요. 네, 저희는 여전히 반도체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고요. 또 기술주 안에서 클라우드나 뭐 이런 AI 관련 쪽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건설 같은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임의 소비재.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들고 가야 되는 것은 반도체다. 예.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시면 사실 TSMC와 그 이외의 비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SMH라든지 USD 뭐 이런 정도, USD는 2배 레버리지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IGM이라든지 FNGS 이런 같은 것들은 이제 대형 기술주 뭐 10개 뭐 네.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임의 소비재는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쪽이라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대선 전에 역대 움직였던 그러한 추이들도 살펴주셨고 금리 인하 시기의 문제지만 결국 이제 등장할 이슈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증시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시는 입장인데 자 그러면 이번 한 달이요 일단 이런 큼직한 이벤트를 조금 뒤로 해두고 좀 살펴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금리를 언제 내려줄 거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6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에 또 월 말에 PC 숫자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브로드컴, 어도비, 오라클, 마이크론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은 다 알고 있는 AI 관련주들이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화요일 멋쟁이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이슈를 쫓아가는 마켓나우 2부는 오늘 긴급진단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아주 시장이 아직까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추 계획 승인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내용이 이제 물리 탐사에 대한 결과 발표였습니다. 근데 보통 수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탐사, 네. 그다음에 탐사에 대한 결과를 받고 나서 네네. 이제 시추가 들어가는 거죠. 네. 시추가 이제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흔히들 보면 이제 생산 시작하겠다 그러면 기반 시설 생산까지 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만약에 탐사 시출 결과가 좋으면은 7년 뒤에 상업 생산할 것이다. 7년 뒤에 2035년부터 상업 생산이 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탐사 시추에서 긍정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제 7년 뒤에 상업 생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할 수 있는 결과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그 이제 결과 내용 나온 거 보면 이제 석유공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 액트지오는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제 보면 이제 주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네. 주가가 움직인 걸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뢰란 포인트가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거는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발언에 그런 무게가 있다, 중대성 큰 무게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액트 지오사의 구성원들입니다. 네. 액트 지오사가 이제 세계적인 평가 기관인데 엑스모빌 출신이거든요. 그 설립자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엑스모빌 그 가야나 유전을 발견했던 그 엑스모빌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로 보면은 그 석유 개발을 제일 잘하는 그 기업이 뭐냐면 사우디 아람코가 한 시가총액이 2,500조 원입니다. 2,500조 원이고 그런데 아람코라고 그러잖아요. 아람코가 무슨 뜻이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에 AR이 붙어 있고요. 아메리카에 AM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코라는 게 자체가 처음에 출발점은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석유를 찾아줄 때 핵심 기업이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곱 개의 기업이 구성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엑스모빌에서 이렇게 그 출신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140억 배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또 광구가 6광구, 8광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연결되어 있는 데가 7광구가 있어요. 네, 밑에 제주도 밑에 그런데 쪽이에요. 140억 배럴이 흔히들 보면은 이게 그 국가 단위로 보면은 카타르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우리 바로 뒤에가 브라질이 있어요. 네. 앞에가 중국이 있어요. 중국, 네네. 카타르 이렇게 15위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브라질이 있는데 또 7광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이제 1,000억 배럴까지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일본하고 한일 간에 공동 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일본이 뭐 종료 선언할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140억 배럴도 중요하지만 1,000억 배럴도 추진을 해야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 왜냐하니까 7광구 부분? 7광구도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거예요. 1,000억 배럴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러시아가 거의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카타르 60%가 들어오는 게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6광구, 8광구에 지금 동해도 140억 배럴도 중요하지만 7광구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액트지오 사이트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접속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건지 조금 확인을 하고 이 내용도 제가 이제 살펴보고 또 다음에 또 짚어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신뢰성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업체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주신 건데 그러면 어제 이제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나온 수치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억 배럴 지금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감이 사실 않아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떤 거예요? 140억 배럴이면 1,450조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럴당 80달러 유가로 따지면 그리고 환율 한 1,300원을 계산해 1,460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60조 원이라면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GDP 규모가 2,500조니까 2,500조의 한 60% 7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삼성전자가 이제 한 400조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한 4배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와닿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 1,460조 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굴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발굴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2035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한 300만 배럴 정도를 매년 수입을 해요. 일일 일산
일산 수입을 해서 360을 수입을 하는데 이 절반 가량을 수입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가량 수입 예, 안 해도 되는 예. 그러한. 그래서 흔히들 보면 우리가 대상입니다. 이제 그 뭐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 국가한테 이렇게 늘 약간 이제 돈을 주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석유 안 줄까봐, 네. 가스 안 줄까봐. 근데 절반은 우리가 그 석유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국가가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산유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오더라도 눈치 본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네.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15위 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15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펙 국가가 12개 국가로 구성돼 있고요.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 국가까지 하면 13개 국가인데 앞에 미국이나 캐나다가 빠지면은 우리도 산유국 오펙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이나 러시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래 보면은 이 자원이 편제돼 있거든요. 원래 중동이나 러시아에 편제돼 있는데 이게 분산화되는 겁니다. 아시아 쪽으로. 예.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은 그 중동이나 러시아로 봤을 때는 없애야 될 국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오펙이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 4% 떨어졌는데도 오펙은 200만 배를 감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 배를 감산하는데 이게 150만 배를 매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새로 탄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펙이 흔들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늘 에너지 안보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형평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신용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흔히들 롱텀하게 보면은 전기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수소라든지 이런 수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발전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유전 하나만으로도 말 된다면 우리가 거의 중동이나 러시아로부터 거의 나중에는 거의 제로 수준 이제 안 사도 되는 이제 에너지 독립 국가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진행 속도를 봐야 되는데 가야나 유전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성공률이? 110억 배럴 터졌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140억 배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유심히 보면서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충분히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가이아나보다 좀 높은 수준 아닌데 성공률 20%. 보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진다. 예. 더 떨어지는데 우리는 20%.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 확률은 또 바꿔 말하면 80% 된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경제성이 당연히 성공 확률에 더 기대서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순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기대어서 잘 진행이 된다면 증권시장에서는 이 140억 배럴 터졌어. 수혜기업 어디야? 이거 업종 어디야? 이렇게 찾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은 어느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석유, 가스 그리고 뭐 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크게 두 분야라 보는데, 예. 그러니까 두 분야 이제 석유 가스를 개발하는 기업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석유 가스를 들여와서 쓰는 원료 분야, 화학 분야도 저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료가 안정성이 있고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 국가, 러시아 국가에서 오다가 이제 원료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네. 저는 두 분야의 석유 가스 개발 기업들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근데 2035년입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는 제가 볼 때 밸류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래 에너지 기업들이 석유 가스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35년이지만 좀 멀지만은 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입니다. 3천억 배럴이 있는 3천억 배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한 배럴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 3천억 배럴 있는 국가에서 사우디 아람코가 나왔잖아요. 그게 2,500조 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3천억 배럴에서 2,500조 원짜리가 나왔다. 근데 3천억 배럴보다는 훨씬 낮게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140억 배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조 원 이상짜리 기업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저희들 보면 동해 유전이라는 게 그 소유권이 누구냐면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누구한테 개발을 시킬 것이냐.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석유 개발 쪽에 2조 원 나옵니다. 2조 원.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나오는데 예. 잘하죠. 잘하는데 이게 보면은
146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모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가라도 만약에 이제 탐사를 내고 시추를 해봤는데 좋다. 그럼 이제 생산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보면은 국가가 주는 기업이 있을 거고, 국가가 주는 기업 흔히들 보면은 석유공사라든지 공사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 가스공사라든지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보면은 예를 들면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게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분야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탐사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보론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액트지오의 대표들이 보면은 지금 보면 다 엑스모빌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흔히들 보면 석유 개발이라는 게 클럽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조금 아름아름해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진입장비 높은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쪽으로 미국의 한미동맹이라든지 경제동맹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자체가 해가지고 생산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원재료 측면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다가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파이프라인도 지하 파이프라인, 해저 파이프라인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이 꿈의 자원인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중동이 좀 원재료 분야에서 화학 분야는 원재료 분야가 높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거든요. 석유하고 에탄이라든지 naphthal은 천연가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가 수익률이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이제 멀리서 들어왔고 생산을 정비를 하고 좀 낮추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 분야, 화학 기업들도 원재료 안정성 측면, 두 번째 원재료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화학 분야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저번 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 중국의 아시아 쪽 화학 기업들이 다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7년 만에 왔는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걱정하고 있냐면은 지금 수익성이 안 좋잖아요.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턴어라운드 기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은 공급은 2024년, 25년에 확 줄더라는 거예요. 공급이 줄겠구나. 근데 수요는 보면은 코로나에서 이제 풀려났으니까 수요는 막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흔히들 보면 이제 중국이 또 한 2027년, 8년에 또 물량을 또 증설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께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공급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이 암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쪽 원재료 쪽 화학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이렇게 연체인들 보면은 이런 석유 개발도 연결되고 이러 보면 원재료가 좀 나라 하락하는 측면, 그리고 수요가 올라가는 측면, 공급이 주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유가 관련해서 그러면 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꼽아주실 만한 게 있다면요? 아람코가 굉장히 특이한 말을 했어요. 네. 82달러 유가가 왔을 때 그 석유 개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코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2,500조 원이고 전 세계 12%를 생산하는 그런 전 세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코가 그런데 82달러 유가를 매우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략 기축률을 100만 배로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왜냐하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는 82달러. 근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풀어버렸잖아요. 비축률을 푼다는 소리는 중동 국가도 흔히들 보면은 감산이나 증산을 주도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여러 오펙이 주도하니까 약간의 경고? 야, 난 불행해. 왜냐하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 금리를 좀 내려줘야 내가 어떻게 재선이라도 해볼 건데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 82달러. 올려버리면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요소야. 이렇게 하고 딱 비축량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 지금 유가가 77달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아람코는 불행한 수준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행복한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적정 유가라는 게 제가 볼 때 84배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를 아람코가 실적에서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걸 좀 많이 비췄다. 그래서 유가가 한 80달러 선에서 등 나가지 않겠느냐. 지금은 조금 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원재료가 떨어지니까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실적 추이에 대한 내용도 화면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고 앞서 그 옐런 장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 공급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옐런 장관의 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흔히들 뭐 IRA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요. IRA라든지 유럽이라는 유럽 쪽 공급망법에 의해서 줄기차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를 해요. 네. 뭐냐면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을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원래 공급 과잉을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경쟁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G2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G1으로 가는 버팀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조 기술을 많이 늘려서 오히려 이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아차 싶어서 하는 게 이제 IRA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단 IRA에서 하는 게 반도체는 치포 동맹, 그리고 독일하고 네덜란드까지 합쳐서 한국, 일본이라든지 대만까지 합쳐서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약간 배제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원래 제조 기술이 없으면은 제조가 발달하지 못하면은 국가가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걸 언제 봤냐면 1987년도 때 일본이 G2였다가 미국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도전을 할 때 미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반도체 수출을 쿼타를 정해져 버려요. 예. 수출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4등까지 떨어지는 형태, 한국이 10등까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IRA도 그런 관점, 유럽도 이제 그래서 미국은 유럽도 동참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IRA에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옐런 장관이 간 거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오자마자 한 거는 철강하고 화학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된다 이런 거죠. 화학은 이제 일부 품목에만 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학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생산 영역에서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보면 인도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자는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내용 준비해 주신 거 있는 것 같아서 그림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도가 지금 이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했는데 인도의 최고의 기업은 릴라이언스입니다. 릴라이언스인데 릴라이언스가 매출액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화학기업이거든요. 통신기업이자 화학기업인데 이게 이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가 중의적인 게 2001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2001년도에 미국이나 유럽이 물가를 떨어뜨리고 생산을 좀 안정하기 위해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킵니다. 가입을 시켜서 생산이 전진기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2등이 올라와요. G2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한유화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5배가 증가하고 뭐 25배가 시가총이 증가했는데 똑같은 일이 제가 볼 때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심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그 발언도 그 맥락 속의 하나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오히려 중국보다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 수출이 늘면서 이익이 많이 급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변화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이제 이번 이슈 관련해서 정하면 좋을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6배로 있으면 제가 볼 때 석유 개발, 가스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2035년이지만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고 원재료 측면에서는 화학기업들 뭐 제가 볼 때는 뭐 롯데라든지 대한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저는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급히 좀 와주셔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 풀어주고 가십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2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내용과 함께 지금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내일도 풍부한 전략들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이데일TV와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